VON 시사라디오 자유통일 동상다몽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저희가 아주 의미 있는 방송을 하나 찍었습니다. 이제 이 방송이 이제 녹화니까요. 녹음이니까 나가려면 뭐 2주쯤 지나겠지만 어쨌든 생방송으로 저희가 오늘 우리 허광일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북한민주화위원회 NK튜브와 우리 법차 자유민주연대의 VON 뉴스가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탈북민들과 함께 만드는 원더풀 통일시대 첫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할 때요 정말 찡했어요. 진짜 찡했어요. 오늘 주제가 뭐였냐면 한국에도 남한에도 와보니 이게 있네 이거였거든요. 첫 번째가 말. 우리 말이 똑같은 말을 쓰네? 이거 되게 감동이 있었고요. 와, 정말 긴 세월을 함께 해왔던 민족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 제가 좀 했거든요. 근데 또 하나 참 의미 있었던 것은 또 반대로 북한에서는 없었는데 남쪽에서는 있었던 것. 그거를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랑이란 말, 우리 여기 오늘 앉아 계신 이소명 선생님이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거예요. 동무, 우리 같이 혁명의 그날까지 함께 합시다. 김 박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성과, 결혼과 연애, 가족입니다. 그 모두에 조금 딴 옆으로 셀 수도 있겠는데 보통 이제 남자들이 북한에서는 여자한테 부를 때 동무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자는 반대로 남자를 부를 때 동지 이렇게 불러요. 그게 남녀 차별이 섞여 있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동무라고 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동지라고 하는데 북한에 아직도 그런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김 박사님 힘을 하나 볼게요. 저희가 역사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이런 뭔가 고담 준론 이런 거는 아주 흔쾌히 열심히 준비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성과, 결혼과 연애와 뭐 가족 이런 걸 좀 발제를 해달라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뭐 평양성, 행주산성 이런 건 줄 알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직히 사양했습니다. 영화 얘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73년에 북한의 그 우리 집 문제라는 제목의 영화가 처음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일반 가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를 주제로 해서 나온 영화였는데 이게 이제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옆집 문제라고 해서 2편이 등장했고 그러다가 또 한동안 끊겼다가 그 이후에 뭐 우리 앞집 문제, 윗집 문제, 아랫집 문제, 뭐 삼촌집 문제, 누이집 문제 뭐 하여튼 그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상대적으로 정치성이 조금 옅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지금 농담이신 줄 알았어요. 농담 아닙니다. 예, 진담입니다. 아마 우리 국에서 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네. 예,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두를 하나 던져놓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은 남녀가 평등하다. 북한은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법으로 만든 남녀평등법이 있다. OX 퀴즈로 할게요. 권 목사님? 법이 있다? 남녀평등법이 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이제 북한이 공산화된 소련군이 들어온 다음에 19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사실상의 단독 정부고 북한에서는 중앙 주권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등장해서 소위 공산화 개혁 조치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이라는 걸 제정하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자유이혼, 자유결혼이라는 게 나와요. 자유결혼, 자유이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북한 내부에 굉장히 그 이혼과 결혼이 자유롭다고 하다 보니까 온갖 일이 벌어져서 56년 3월에 이걸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해요. 내각 결정으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만,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0년 10월에 가족법이 정식으로 채택이 되는데 이때 그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문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률론주의가 명문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90년에 나온 가족법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남자는 18세, 여자는 17세 이상 결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청년들은 사회와 뭐 인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다음에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상 만혼을 장려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산하 제한 정책을 하던 시대였고 지금은 이제 북한이 다산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위 이제 대하사 시기,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대하사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사람들이, 북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요. 애들도 잘 낳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북한 당국이 지금 굉장히 그 다산 정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한 가족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족이 한국에서도 참 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할 만큼 화목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경배 선교사님께 여쭤보려고요. 북한이 법이 다르잖아요.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입장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아 보이는 이건 뭡니까? 북한에서도 그냥 인류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런 가족 제도가 있는 거죠. 예, 있죠. 그 이제 저희는 북한에서 남녀 평등권 법령이 발표됐다는 걸 역사에서 배웠지. 사실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헌법이 그걸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법적인 용어는 모르겠고 여기 와서도 그래서 법적인 용어에 능숙하지 않고 그 법을 준법 생활에 또 이제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익숙하지 않지만 와서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관습이라든가 뭐 전통이라든가 이런 뭐 가정 생활에 대한 거나 부부 생활에 대한 거나 남녀 이런 관계에 대한 거나 이렇게 그 많이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공통점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자본주의 사회이고 그리고 또 북한하고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남이나 북이나 여성분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또 남편분들은 과거와 다르게 그 속에 이래 숨어있던 여성에 대한 그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을 내비치고 이렇게 많이 드러내는 게 조금 그 옛날보다 다르지만 서로 이렇게 부부간을 대하는 관점이 너무나도 같더라고요. 조금 처음에 좀 어리둥절한 거는 이 남성분들이 여성에 대한 사랑을 너무 드러내니까 우리한테는 사실 어색했거든요. 근데 그게가 지금 그 존중해서 상대방을 존중해서 많이 이렇게 성숙한 모습들이지 부부간에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남북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과거에 북한처럼 이렇게 남녀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부부간이나 남녀간에 손을 쥐고 가면 지나가고 다시 돌아보는 정도였거든요. 한 10년,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거의나 이렇게 뭐 막 이렇게 허그하거나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못하지 개념은 거의나 같아집니다. 이게 뭐 부부간의 생활도 북한하고 얼마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혹시 이렇게 남녀간의 이런 가까운 이런 관계가 노출이 덜 됐을 따름이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옆에 계신 우리 사모님께서 검증을 좀 해주세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남녀 평등권 법령이 발표됐다고 그 학교에서 공부는 많이 해서 시험 문제도 나오고 해서 했지만 그것이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됐다고는 절대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남전 여비가 확실히 존재하는 그런 국가라는 건 제가 몸에 다 익혔으니까요. 첫 아기를 낳아서 그때 저희가 한 40리 정도 고개를 2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산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애를 얻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남편이 업어주고 싶어도 그 아기를 얻고 가는 그 남자 이러면 그때 당시 그 북한 사회에서는 저 봐봐 저 멍청한 남자 막 이렇게 그 멍청한 남편 막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적이 끝나는 거의나 좀 이렇게 무인지경 이런 데로 갈 때 업었다가 또 사람들이 올 것 같으면 다시 벗어서 이렇게 주고 하니까 그런 애기부터 시작해 다른 장사짐 같은 무거운 짐을 여자들이 거의나 감당해서 지고 다니는 그런 사회고
그리고 연애할 때도 남편하고 이렇게 한 4년 연애하다가 결혼했거든요. 그랬는데 선 지고 가기 싶어도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없으면 또 같이 선 지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힘든 일은 조금 좀 여자들이 많이 감당하는, 그다음 좋은 음식 생기면 남편 위주, 아빠 위주, 다 이렇게 오빠 위주 이렇게 다 챙기고 이렇게 하고, 예, 여자들이 그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살았답니다. 그 여기 와서 보니까 뭐이 생각나는가 하면 북한의 그 농촌 3대 기술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3대 기술 혁명 중에 한 가지가 물론 세 번째 체계지만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실제 남자들이 가정에서 작식 역시 그대 앞에 서면 그 여성들이 기겁합니다. 왜 남자가 이렇게 그 손에 물 적시고 그리는가 하고 빨리 저기 올라가 계시라고 이렇게 남자가 싱크대 앞에 서는 걸 여자가 구실 못하는 그런 창피스러운 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경향은 많습니다. 탈북자 여성분들이 흔히 와서 남자가 지금도 싱크대 앞에 서면 막 이렇게 창피해하면서 남들 보기 민망해하면서 올려보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남성분들이 싱크대 앞에 이렇게 스스럼없이 서고 또 여성분들을 응당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감사하면서도 정말 부러운 거는 남성분들 보고 저희가 물어보지요. 아니 이렇게 서도 남자가 여기 서도 이상하지 않은가 하면 아니 그 이제 자매들도 저도 힘들어 하는데 그걸 기쁘게 응당한 걸로 받아들이고 남성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좀 저기 북한과 남한의 어떤 그 지역적인 차이라기보다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세대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기억할 때 저희 아버지 세대나 뭐 삼촌 세대에는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남자가 부엌 싱크대 근처 가는 곳 자체부터 이렇게 뭐 터부됐던 상황이었고 문화적으로. 근데 이제 그리고 뭐 저희도 뭐 지금 이제 뭐 저희가 백화점이나 공공장소에 가면 그 남한에서요 가면 이 남녀 간의 스킨십 정도가 거의 뭐 정말 지나칠 정도로 너무 심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도 참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냥 제가 돌이켜 보면은 한 2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거든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손잡고 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뭐 공결한 앉아서 손잡고 가다가 누구 아는 사람 만나면 손을 재빨리 논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 문화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의 루트를 통해서 이제 많은 개방된 사회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돼 있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의 북한, 뭐 흔히 많이 이제 알려진 평양 같은 데 있는 이 젊은 친구들의 연애적인 그 풍습이나 이런 생활들은 어떨까? 또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공공장소에서 공견하게 손을 잡고 갈 수 있을까? 뭐 스킨십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은 북한은 현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그 손 잡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고 팔을 짱 끼는 데까지는 허용되고 허용된다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좀 받아들이고 그래도 부모들 앞에서나 어른들 앞에서는 그런 행위를 안 하려고 하고 아직 그 뭐 허그라든가 이런 그 이상 행동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아주 불량한 행동으로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성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엄청 왜곡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도덕상 이런 문제보다도 왜곡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화 많이 보면서 그게 이제 그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관념들을 많이 바꾼 것 같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도 뭐 한국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본다고 하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주연들의 이런 그 애정 표시 같은 게 혹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시나요? 예, 원래 우리가 어릴 때는 소련 영화가 많이 나왔거든요. 소련 영화에서는 이제 적나라하게 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화 만약 여기 지금 19금 영화처럼 어른들만 가서 보고 아이들도 뭐 19금이란 게 없으니까 좀 노출되기도 했지만 그 영화를 아주 이렇게 북한에 없는 문화가 나오니까 그걸 직면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 후에는 소련이 붕괴되고 소련 영화들 많이 제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보다가 한국 영화를 보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한국 영화는 그 공개적으로 못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행동을 공공장소에서 드러내기가 엄청 더 조심스러워지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이런 음란 비디오가 여기서도 그게 통제된 줄 몰랐거든요, 사실은. 근데 북한의 음란 비디오가 엄청 거기 돌아가는데 그걸 보는 자들에 한해서는 단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형까지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성에 왜곡이 되고 이 남녀 이런 연애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더 왜곡이 되는 한국 영화를 보면서 더 모순에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저희 때만 해도 일찌감치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이제 남한의 어떤 가족 문화라든가 남녀 간의 문제, 사실 북한에서는 미제국주의 썩어빠진 문화에 물든 남조선에서는 정말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미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악의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게 하고 그게 북한 사람들은 이게 남한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흐르는 어떤 사회 현상이겠구나. 근데 저는 이제 한 25년 전에 이제 여기 한국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이 문화를 접하면서 그다음에 가정 생활을 보면서 북한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더 순진한, 더 어떤 지극한 사랑이 존재하는 걸 이제 남한의 가정들을 통해서 느꼈고, 실제 북한에서 악의적으로 선전하던 양키식 썩어빠진 이런 생활 문화는 이미 뒷전에 사라진 지 오래고, 다만 이제 사회적 풍조로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북한에서 보지 못했던 이런 문화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여겨질 뿐이지, 그걸 보고 북한의 선전에 하는 대로 썩어 빠진 미국식 생활 문화다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사는 이 남한 땅도 오히려 북한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더 건전하고 이런 면도 있다는 걸 그때 느꼈는데, 지금도 이러한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역시 일부 청년들 속에서 극단적인 부분으로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성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세대의 차이 같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NK투브와 공동 기획으로 방송을 찍을 때 그중에 우리 찬영 씨가 한국 텔레비전 영향 때문에 이미 북한도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이 다 가고 이제 우리가 아까 50대 이상은 이제 방송 안 하기로 사실 했는데 여기 나오신 분 다 50대 이상만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를 해서. 근데 어쨌든 이 젊은 세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시죠? 아니 젊은 세대들도 이제 팔짱을 끼는 그 이상 행동은 사회에서 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근데 억양이 바뀌거나 무슨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까 사랑한다는 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사랑한다는 이야기 그건 엄청 바뀐 게죠. 예. 우리 때는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부자지간에도 부부간에도 이렇게 동지간에도 못했죠. 수령님만 우리를 사랑은 내리 흐르는 걸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정말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프로포즈 할 때 했던 워딩을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예. 참 그때를 돌아보면 창피하고 어색하고 하지만 내가 정말 그런 인간이었구나 상대적으로 보게 된 게 미사려고 많다. 정말 저는 그때 나는 혁명이 한 길로 충성이 한 길로 동무와 함께 끝까지 가고 싶다고. 저도 이거 한참 기억 못하고 살았댔는데 한국에 와서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아니 죄송하죠. 지금 나오는 얘기의 차이점이 어디서 생기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회학적인 또는 문화인류학적인 이런 접근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체적인 의견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사람들이 제도나 종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 보다가는 사실은
첫째는 소득 수준하고 관련이 있답니다. 소득 수준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명화 수준이죠. 소통. 예, 소통이 많이 되고 비교가 되면 상대화할 수 있으면은 이제 보고 괜찮다 하면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뭐 뭘 봐야 뭐 있는 줄 알아야 뭐 해보잖아요. 근데 북한은 차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동안 어려웠는데 이제 한류가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특히 이제 대도시나 학력 수준이 높거나 소득 수준이 높은 수준부터 아래로 이게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강윤 위원장님, 북한에 계실 때는 그 남한 방송은 안 보셨죠? 예, 저는 솔직히 그 남한 방송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이제 일단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 방송을 들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너무도 같이 살았네. 너무도 우리 안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었네. 그런데 그보다 이제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에 러시아 문화가 서구 문화에 가깝지 않습니까? 뭐 완전한 서구 문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기는 통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은 제가 북한에서 출국할 때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사실 그 먹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웬간하면 큰 걱정이 없었어요. 제가 86년도에 나갔으니까.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북한이 가장 잘 사는 세상에서 진짜 세상에 부름없어라 이런 나라였구나 했는데 러시아행 10달 딱 타면서 보니까 그 흘레브라는 그 러시아 빵하고 버터하고 설탕하고 뭐 이런 부식들 이래 주는데 어디 세상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공급인데 거기에 한 3일 가는데 말입니다. 딱 현지에 도착해서 러시아 말 그 마가진이라고 상점이라고 하는데 상점이랑 가보면은 정말 러시아에서 당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러시아였답니다. 러시아였는데 정말 눈에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인가 속해 살았구나.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비록 내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제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있었지만은 북한에 대한 이런 배신과 그 다음에 외부 세계에 대한 첫 이런 그 환경을 목격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충성심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체제가 사람의 의식을 통제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상적 이념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순식간에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도 아무리 가정적으로 어떤 남녀 간의 문제를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도덕적 문제를 강요하고 하지만은 이미 개혁개방되기 시작한 북한, 그거는 정부 환경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개혁개방을 선택해가지고 북한 정권 몰래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제가 뭐 정치적인 문제를 표면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북한 정권도 희망이 없고 곧 끝장날 날이 오르지 않겠나. 제가 이건 지금 드리는 말씀은 허 위원장님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주제가 성, 결혼, 연애 이런 건데도 이렇게 재미없는 노잼 방송을 제가 좀 잠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김일성 사후에 그 대아사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경제력을 남자들이 경제력이 없어요. 사회가 아주 극단화되면은 제일 먼저 노인이 죽고 뭐 남자가 죽고 어린아이가 죽고 여자가 제일 나중에 죽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여자가 가정에 주부가 없으면 그 가정 파괴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연상연하 커플들이 북한에도 생겨요. 여자가 나이가 더 많고 남자가 어린 그런 커플이 생겼는데 그런 현상을 두고 북한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있어요. 리차네 시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그 북한이 뭐 예술영화라고 해서 민족과 운명이라는 시리즈물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카푸 작가 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 말은 리찬이고 우리 말은 이찬이죠. 이찬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이찬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작사해서 또 나중에 체제선전이나 우상화 작품들을 많이 써서 이제 혁명시인이라는 아주 북한으로서는 영광스러운 그 칭호를 들었던 시인인데 이 이찬이를 집중 조명하면서 이찬이 1930년 초에 그 일본 유학을 가죠. 거기서
여성과 연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찬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하고 사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를 두고 리찬하고 결부시켰고 그런 이제 풍조가 생겨나니까 아 우리도 드디어 리찬의 시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김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연애에 대한 문제라든가 연애를 통한 가정을 이루는 이 문제도 정권이 통제한다고 해서 스스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에서 축구연도에 제대돼 가지고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이제 사료통삽도 하고 이렇게 할 때인데 김정일이 진필 지시가 내렸습니다. 청년들을 여자는 28살, 남자는 30살 아래로 결혼하지 말 때에 대한 조혼을 반대하는 이런 그 진필 지시가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28살 전에는 시집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30살 전에 장가를 갈 수가 없었는데 그 와중에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들 나이가 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휴식을 하든가 아니면은 퇴직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대체로 시집 가게 되면 예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성들이 예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사로총 이동증을 예명에다가 그 돌려놔야 자기 그 신분을 예명으로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청년 농명으로 했을 경우에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을 청년들이 맡아라 해가지고 돌격계 다 가정주부와 돌격계 생활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장 작업을 다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시간이 흐른다면은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엄청 쌓입니다. 엄청 쌓여가지고 그 시기가 한 3년을 지속하다가 결과적으로 도로 자기 자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적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결혼이라든가 연애라든가 이거는 정권이 통제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걸 좀 그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76년 7월에 정무원 결정으로 공식 나왔고요. 김정일의 말씀으로도 나온 건데 여자 28세 남자 30세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첫째는 이제 한창 일할 나이에 젊은이들을 노동 현장으로 많이 끌어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일찍 결혼해 버리면 아무래도 노동력이 손실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당시는 산하 제한 정책을 하던 시기예요. 인구가 너무 많아질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북한의 평양에 가면 평양 산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최고의 산부인과 병원이라고 해서 뭐 이남 사람들이 평양을 가면은 꼭 구경시킨다고 하는 그 산부인과 병원 안에 산하 제한 정책을 대변하는 김정일의 그 어록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애들 적게 낳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하나는 좋습니다. 둘은 많습니다. 셋은 양심이 없습니다. 넷은 미국합니다. 이 문구가 아직도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그 우리가 좀 어차피 우리 방송은 정말 공식 노잼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정말 우리 괜찮습니다. 그 컨셉 괜찮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게 유튜브 공식 노잼 노잼 방송. 방송. 그러면서 우리 도 변호사님 넘겨야 되겠어요. 저는 사실은 도 변호사님 대구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그 대구 경북 저기 계시는 우리 뭐 여기 쭉 많네요. 제가 보니까 분들이 북한 분들보다 한술 더 떠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도 변호사님 지금 애기 계속 얻고 다니시고요. 바뀌셨어요. 절대 국가가 바꾼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도 변호사님한테 넘겨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그 우리나라 뭐 옛날에 유교 문화, 조선 시대 문화가 이제 좀 그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하고 남존여비라는 말은 뭐 학교에서는 잘 안 나와도 가정에서 흔히 이제 그런 말들이 받아들여서 쓰인 건 아니고 뭐 이런 게 남존여비식이지 이런 식의. 그런데 이제 저희 때만 해도 그 어머님 세대가 불만이 많으셨죠. 그래서 세월을 잘못하고 나서 이런 그 고생을 한다. 그 텔레비전 뭐 같은 거 보면 이제 다른 세상이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즘 할머니가 되신 저희 어머님 세대, 저희 큰어머님 경우에 그러시죠. 내가 세월만 달랐으면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처럼 아이슬란드로 이렇게 배낭여행 가가지고 텔레비전에 찍히고 그랬을 텐데
한평생 이게 뭐야 이러고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것은 소설을 쓰시는 분한테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북한 소설을 직접 읽은 건 아니고 그 북한 소설을 이런 이야기가 인상적이라고 이제 하나 저한테 소개해 주셔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걸 좀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제 평양인 것 같아요. 당 꽤 간부 축인 그런 이제 가정인데, 이 남녀가 30대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녀가 부부가 그 굉장히 서로 사랑하는 거로 이렇게 소설에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서로 배려해주고 굉장히 사랑하는 거로.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없어서 그 특히 남편이 아이를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인도 남편 앞에서는 그 아이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는데, 근데 여자분이, 아내가 이렇게 병원에 가요. 병원에 뭐 아프다고 약을 타러 가고 그러는데, 아주 나중에야 남편이 그게 피임약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아내는 이제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사정이 이제 층층이 끼어 있냐 하면은, 이 남자분이 출세하기 그리 좋은 성격이 아닌 거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남자를 사랑하지만 이 남자가 사실은 북한에서 부적응 상태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로 봤을 때 더 자유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자가 볼 땐 좀 안타까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여성이 이제 굉장히 미모가 있는 거로 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당 간부가 즉 남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여성의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로 소설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아마 그걸 노골적이지 않게 소설은 처리하면서 여성이 먹는 피임약이 이런 모든 사정들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운을 남기면서 굉장히 소설적 기교가 그 발달해 있다고, 그렇게 인상적이었다라고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이야기를. 그게 아마 상당히 개연성이 있을 것 같다, 그 소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우리 변호사님 실망시켜 주시지 않으셨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과감하게, 상대적으로 북한 쪽이 더 대가족이죠. 여기는 일찍 핵가족화됐지만 북한 쪽이 상대적으로 아버지 때 뭐 손자 때까지 이렇게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보니까 대체로 능넉지 않은 집은 이렇게 한 방에서 뭐 이렇게 다 같이 지내게 되잖아요. 그럼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이거 이런 거 원하신 거 아니었어요? 이거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근데 실제로 심각합니다. 북한의 주택난이 심각해 갖고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맞죠? 저는 지금 이거 안 궁금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문제를 만드셨어요.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 북한 문학 작품 얘기가 나서 제가 문학 작품 얘기를 하나 할게요. 북한의 4.15 문학 창작단이라고 하는 북한 최고의 창작 집단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김씨 또는 그 가족들, 수령 일가들을 형성하는 소위 수령 형상 문학을 창작하는 집단인데, 거기 소속된 작가라고 하면 북한에서 최고 작가죠. 그중에 이제 백남용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88년에 우리말로 하면 친구죠, 그죠? 우리말 벗이라고 하는 중편 소설을 하나 내놔요. 이게 뭐냐 하면은 북한 최초로 위혼 문제를 다룬 소설인데, 저도 직접 읽어봤는데 드물게 재밌어요. 뭐냐 하면은 그 최순이라고 하는 성악 배우 여성과 리서쿤이라고 하는 그 기계공장 선반공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요. 아주 이상적인 부부죠. 근데 이제 그 여성이 성악 배우다 보니까 지방 출장 공연을 자주 나가고 그러니까 애를 뭐 타가서 유치원에 맡기고, 북한은 그런 게 잘 돼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소통이 부족하고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혼의 위기까지 직면을 하게 되는데, 북한도 우리처럼 그 숙려기간 비슷한 조정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소위 심리 상담하는 판사하고
상담을 해서 결국 이제 잘 해결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드물게 그 사상성, 정치성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작품이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89년에 바로 한국에서 영인본이 나왔어요. 서점에 가면 있을 겁니다. 고서점에 가면 살림터라고 하는 데에서 만들어냈고 2001년에는 이 작품이 이제 그 원작이 돼가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드라마로 상영이 됐어요. 평양에서. 그리고 2011년에는 프랑스어로 또 번역이 돼서 국제화되기도 했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권 에스라 목사님의 질문을 이어서 제가 말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많은 독자들이 이 제목 주제를 보고서 좀 기대를 걸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계속 우리 방송의 정체성을 저희가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물어보신 내용이 부부간의 내밀한 그 생활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런 건데 제가 한번 예전에 그 일본 관사이 대학 교수로 계셨던 이영하 교수가 쓴 북한 유학기를 읽었거든요. 그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일본인들이 거의 10만 가까이 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째포 부부예요. 제일교포 부부인데 그 이제 이영하 교수가 1년간 북한에서 유학을 했죠. 그분은 완전히 조청년 친북이었기 때문에 유학이 가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유학을 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부부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 같은 거 너무 이제 원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북한에서는 아무 재미없어. 진짜 노잼이고 그냥 부부 관계. 그거 하나 남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북한에서 그런 면에서는 부부 간의 어떤 그런 검술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좀 유지가 되는 편 아닐까요? 아까 이제 우리 김 박사께서 아주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북한은 이제 그 대가족이 한국처럼 이 한국이 핵가족화된 것도 뭐 문화성에도 있겠지만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핵가족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북한에는 일단 가족이라는 이런 단위를 봤을 때 3대가 보통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에스라 목사께서 이야기하셨지만은 부부간의 관계 문제.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린 애들로부터 성장기에 다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성에 대한 이런 부문이 남한에 비교할 수 없게끔 애들이 먼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애들 속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그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고난의 행군 시대를 걸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리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남자가 능력이 없고 여자가 사회생활을 전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상의 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결부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제 겪은 걸 이야기를 하겠는데 말이죠. 저희 집이 이제 그 아파트 2층인데 좀 집이 좋은 집이었었습니다. 좋은 집이었는데 제가 러시아에서 1년 만에 휴가 한 번 가고 3년 만에 휴가를 갔는데 3년 만에 휴가 가니까 애들이 어느 정도 다 컸어요. 애들 저 건네방에다 재워야 되겠는데 얘들이 아빠가 오래간만에 오니까 절대로 아빠 품을 남매인데 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그 애들이 다 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딱 아이들이 눈을 뜨는 게 뭐냐면 아빠가 오래간만에 오고 이렇게 하니까 자는 것처럼 하면서 그걸 다 목격한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북한에서는 러시아에서 어떤 이제 한마디로 돈 벌러 간 거 아닙니까? 남보다 가정생활이 좋은 집도 이런 상황인데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린아이들한테는 뭐 어쩌다 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로 저기 돼 있기 때문에 북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북한 사람을 비하해서 말하는 게 아니지만은 북한 사람들은 어린애 때부터 성에 대해서 너무도 빨리 눈 뜹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비참한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처럼 성에 대해 관심은 많은데 성이 엄청 그 미지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거든. 여성들도
학교에서 그 이제 아주 기초적인 그 외에는 배우지 못하죠. 근데 사실 그 미신이라도 점수리라도 마음대로 본다면 궁합을 따져서 또 뭐 결혼도 하고 하겠는데 당에서는 지금 요구하는 것이 정말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혁명적 의리로 결혼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처럼 성에 본의 아니게 많이 노출이 되지만 실제 성에 대해서 엄청 막혀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여기에서 대한민국에서 참 그 좋은 점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노출보다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억압에서 많이 해방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다 나니까 성이 왜곡돼서 그 성행위에 대한 이런 그 개념들이 머리에 되어 있지 않죠. 그죠? 남녀가 손 잡으면 또 한 잠짜리 둘문 아이를 낳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성이 아주 순진하지요. 그래서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뭐 금술이라고 봐야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 성에 알지만 아주 관심을 가지지만 거기에 너무 알지 못하고 왜곡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짜 자유가 있다면 사이코패스라든가 성폭력자들이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모르는 지금은 순수하게 지켜지는 것 같지만 이런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지. 그리고 이제 생활 조건도 안 돼 있고 하니까 부부간의 그 성생활을 피해인 줄 모르고 억압인 줄 모르고 부부간에도 사실은 자식들을 조심하는 것도 억압이거든요. 그 한계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볼 때는 그런 건 줄 모르고 이렇게 남녀가 순수하게 사랑을 나누고 이런 또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제 어떤 우리 그 사람들 친구들은 농담을 하죠. 제가 그 산골 쪽에 들어가서 노촌에서 생활했으니까 도시에서는 다르죠. 도시보다도 이렇게 이 교회, 도시 교회, 시골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는데 이게 장소나 이런 환경에 많이 구애되지 않는 이런 또 자유함이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성이 야생화된 부분도 많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하나님 축복이겠죠. 자기가 이룰 거는 다 이루어 주시고 그런 걸 보면 지금 와서는 감사하지만 지금 북한 주민들이 너무 억압돼 있고 하는 환경들은 우리가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시간이 허용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 형 보고 그 우리가 친한 그 선배 학교 때 선배 형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정말 모범 군대 가서도 특수부대 복무하고 이제 당 정치 일꾼 자격증도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아주 그런 분이었는데 한번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김정은이 그 가정 생활에 대한 건 절대 그 김씨 가문에 대한 건 절대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 김정은 일은 더구나 그 처가에 대해서 뭐 전혀 이야기가 지금 있을 줄 알고 김정은은 살지만 못 나누게 이렇게 돼 있지요. 근데 저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이한영이 쓴 김정일 로얄 패밀리를 들으면서 그 김정일의 그 이런 문란한 이런 여성관에 대해서 또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 한번 이거 남촌 방송을 둔다는 거는 얘기는 못하지 하다가 그 형하고는 속이 통한 그 형은 지금 아마 라디오 방송을 듣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지요. 한참 보다가 이 형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그중 통하니까 형님 장군님도 한 잠짜리 두는가 이렇게 한번 제가 장난삼아 질문을 드려봤죠. 그러니까 그 형이 한참 이렇게 나로 장난기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던 게 야 장군님의 잠자리 문제는 혁명이 계승자와 관계되는 후계자 문제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러면 농담하면서 받아내더라고요. 사실 그 내 말하는 의도가 뭐인지 알지요. 라디오로 들으니까. 그렇게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는 북한에서 장군님이 그 이성생활 문제도 그렇게 그 정말 혁명이 후계자 문제와 직결시켜서 우리가 체질해야 되는 이런 왜곡도 아닌 엄청 지옥 같은 삶에서 살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하면 사실 치 떨릴 때가 있고 그래서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아, 저희가 아무리 재미있게 만들려고 해도 정말 너무 재밌는데요. 아 그래요? 너무 슬픈 재미예요 이거는. 근데 그러게. 제가 지금 이제 김 박사님께 같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결국은 이 혁명이라든지 특히 군대 이런 것들 아니면 국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개인의 삶을 특히 결혼 생활이나 이런 성 이런 것들을 너무 심하게 왜곡시키지 않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북한에 개인이 없죠. 북한에 개인이 없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뭐 잠깐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그 과거에 왕조 시대에는 우리가 가족 단위였잖아요. 가문에 거긴 개인이 없죠. 가부장 어른이 그냥 생사해탈권까지 갖고 있는 가부장제였는데 북한은 또 가부장제도 아니고 전체주의예요. 그러니까 전체 사회
한 덩어리죠.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개인의 권리인 인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본능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재밌을 거다라고 해서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밌는 얘기를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한 젊은이들이 성의식이 굉장히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선 공감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무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뭐 이상한 그 뭐 에로 비디오 같은 게 들어오면은 착오가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북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편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우리 뭐라고 하냐 그거를 EDPS라고 하는 그 야담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 정치성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재밌지만 그게 굉장히 왜곡돼 있거든요. 왜곡돼 있는데 그걸 진짜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한 젊은이들이 많이 왜곡되고, 그다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 하면은 돌격대가 사고를 많이 칩니다. 북한 젊은이들이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농촌동원하고 돌격대인데요. 농촌동원에는 학생 시절이니까 사실 사고 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돌격대는 이게 남녀들이 그냥 막 섞이는 데거든요. 노가다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한 사고들이 많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그 원하지 않은 임신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이제 옛날에 북한은 그 낙태를 못하게 했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김정일한테 이제 제기됐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거 뭐 막아야 되지 않겠냐고. 김정일이 가만 들어보더니 동병상련이잖아. 자기가 뭐 온갖 것 다 하지라니까 야, 그건 뭐 젊은 애들 내버두라고 놔두라고 그래가지고 낙태 시켜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낙태를 다 그냥 해줬대요. 얘기만 하면. 걔들이 무슨 피임법을 알겠어요. 무슨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욕망만 있고 그거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극입니다, 사실은.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 정말 심각하잖아요. 예, 그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는 더 철저하게 가족이 이렇게 깨지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북한을 해방하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제 북한 사람들이 보통 그러니까 정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꾸어준 결혼 제도가 많이 이제 왜곡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북한 분들이 친족이나 가족이나 이 화목한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해도 존속되는 이 가족 제도의 힘은 또 뭘까? 성 교사님, 이소명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참 아름다운 가족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 힘은 또 뭘까요? 보여지는 것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집안의 가풍이라든가 물려받는 그 근본적인 자세가 이런 잘된 사람들은 그게 꼭 이렇게 대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쌀이구르에 쌀이 난다 북한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리고 정수리에서 오돈물이 발뒤꿈치를 떨어진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이 살아있는 집 자녀들은 또 그대로 가지고 가고, 아무리 교육해도 안 되는 또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북한에서 보면 부모들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또 부모들이 잘못 이렇게 해온 걸 보고 자라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여기처럼 뭐 교회나 어디서 다시 바로잡을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도 그냥 왜곡된 생활을 하는 속에서 그것을 그냥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은 그 결혼이나 성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도 크게는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동성애인데, 북한에서는 동성애 어떻게 허용됩니까? 북한에서 동성애란 말도 들어도 보지 못했고, 여기서 막 떠드니까 그때야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됐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수용소 안에서 동성애 하던 자매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생활은 자기는 사실은 이런 사람이란 걸 밝혔고, 그래서 그때 그 감옥에서 그렇게 처음 그 자매도 알게 됐고, 그런데 저희는 생활에서 그런 걸 들어도 보지 못했고. 북한은 어찌 보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하나의 점인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군대,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 특히 군대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한국처럼 똑같이 이렇게 동등한 거리를 가지고 이제 군복무를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군의소면 군의소에 대체로 여성군인들이 가고, 여성고사총 중대다면 여성고사총 중대에 대체로 다 여성들만 가고,
그렇게 하고 뭐 통신중재 여성분야랑은 또 따로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거기서 물러난 어떤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동성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동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 북한에서는 그 자체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군대에 나갔던 남성 군인이 같은 남성한테서 성추행을 당해보지 않는 군인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게 일반적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정부가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북한은 이걸 바로잡아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근데 듣기에는 이게 발각이 되면 극형이라는 그런 설도 있던데요. 아,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그거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는 없지만은 대체로 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특히 여성들인 경우에 여성들이 집단에서 지들끼리 성추행하지만은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인물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정치원이 뭐 심부름시켜 가지고 야 와서 좀 뭔가 그림 하나 걸어라 하게 되면 그럼 그날은 가서 정치원한테 가서 하루 봉사하고 사단장이 부르면 사단장한테 가서 봉사하고 그래서 북한의 집단 생활 단위를 놓고 보면은 특히 군대, 돌격대 이런 데서는 성행위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례를 거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은 나쁘게 평가해서 안 됐지만은 대체로 보면 가정생활을 하는 이런 가정을 거친 군인 출신이라든가 그다음에 돌격대 출신 가정들 대체로 화목하지를 않습니다. 화목하지를 않고 이혼율이 높고 가정 불화가 많죠. 박 여사님 지금까지 들어보신 이제 소감 좀 들어볼게요. 글쎄요, 한편으로 보면 이 가족의 그 끈끈한 정이라든지 뭐 그런 가족 애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보는 거와는 달리 굉장히 따뜻하고 뭐 화목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왜곡된 그리고 참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어떻게 자기의 욕구를 그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출해내지 못해서 나오는 부작용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쉬쉬하고 정말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언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폭발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그 허 위원장님께서 올리신 글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수용소 안에서 그 살아남은 그 소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여성들이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고 그 성놀이개로 취급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벌써 얘기 나누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저는 요즘에 제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이 됐어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전 처음 시작할 때 한 몇 년만 지나면 획기적인 개선이 되고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산가족 편지조차 못하는 그런 남북한 관계라는 게 저는 참 부끄럽고 슬프고 아프고 힘이 빠져요. 이게 어디까지 가나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제가 했던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해온 많은 일들이 이렇게 쌓여서 북한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믿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 변화 끝에서 다시 이 정상적인 시대가 오면 가족도 성도 오래된 인간이 문화로서 갖고 온 오래된 그런 좋은 것들이 다시 말 그대로 좋게 발현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허 위원장님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발언하신 게 저한테 지금 또 하나의 좀 뭐랄까 충격을 주는데요.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동성애가 극형에 처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겨진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에도 뭐 그런 어두운 면이 많이 있지만 특히 정치범 수용소 같은데 근친상간 같은 보고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북한이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북한에 빛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참 재밌는 주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VOA는 변함없이 진지하고 노잼 방송을 고집하겠습니다. 예, 곧 뵙겠습니다.